네, 지금도 계속 들어와 주고 계시죠?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기사는 오늘은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요즘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제가 눈에 띄는 흐름 뭐 이런 걸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5월 2주차 기사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오늘까지, 어저께까지 나왔던 기사를 보다 보니까 지난주 그 수요일 이후에 굉장히 많은 기사가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요. 이런 기사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금리 인상 이야기. 자,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사실상 제가 뭐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뛰어난 사람은 분명히 아님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금리 인상에 관련된 부분이 부동산의 상승 후반부에는 기사거리로 상당히 좋은 기사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5월 5일자에 나왔던 기사죠. 그때 그 예전에 그 연준 의장을 지냈던 그 앨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졌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막 그때 2% 급락하고 막 이랬죠. 자, 그런 부분이 나옴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부동산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는 금리 인상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는 부동산의 상승장에 있어서 그리고 후반부에 있어서는 항상 양념처럼 나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자, 그 부분이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무슨 말이냐? 금리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약간 머릿속에 지금 현재 과도하게 과열되는 듯한 약간 자산 시장의 분위기를 막기 위해서 또는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떠들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현상은 옛날에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당시에 연준 의장이 그린스펀 의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도 목적을 가지고 금리 인상 부분을 굉장히 많이 떠들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리 인상 자체를 가지고 당연하게 나오는 소리이고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한편으로는 과연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됐을 때 시장에 받는 영향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과열된 부분들을 건드리기 위해서 항상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식 등의 자산 시장이 급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연준의 경고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 시장의 급락을 원하는 게 아니라요. 자산 시장의 버블을 걱정하는 부분 또는 과열되는 부분들을 약간 립 서비스 차원에서 건드려주기 위해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산 시장이 굉장히 강해지는 상황도 많이 발생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항상 있어 왔었고 지난장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도 그거를 보면서 저도 굉장히 좀 걱정하고 호들갑을 떨기도 하고 어디 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이 금융 시스템에 연관된 뭐 치명적인 위협 때문에 뭐 경고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자산 시장의 급락과 같은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약간 고의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금리 인상 그 자체가 아니라 금리 인상의 속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금리 인상 얘기 나왔죠? 그리고 금리 인상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고 얘기할 거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올리겠죠, 언젠가는.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자산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뭐 투자를 갖다가 안 한다거나 회피한다거나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결국에는 나중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후회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너무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인상보다는 속도 그리고 차라리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우리나라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보다도 미분양이라든지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부동산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신경을 그쪽에 쓰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요, 여기서도 또 나오죠. 자산시장이 뭐 위험하다. 서울시장 외곽부터 수도권부터 타격 입나. 앞으로요, 이 기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외곽 수도권부터 타격 입나. 이런 기사, 그 다음에 외곽 지역,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어쩌다. 이런 기사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요. 제가 별도로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옛날에도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는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무뎌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원래부터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지금 괜히 급하게 영끌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단 한 가지 여기서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줄쳐져 있는 곳에 서울 외곽 및 수도권 지역 그리고 빌라 시장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라는 말은 바꿔놓고 말하면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의 타격이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거를 또 주식으로 말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은 그런 물건들이 문제가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는 얘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설명이 아니라 그냥 간단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너무 이것에 대해서 호들갑 떨지 말고요. 그거에 대해서 원래 나오는 거다. 다만 항상 주의 깊게만 보고 있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이번 주 기사로 보는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게 되면은요. 오늘도 유사한 기사가 나왔는데 결국 6월 달에 양도세 중과 종부세 인상과 관련된 부분을 말로만 하고 있고 지금 결국 뭐 수정이 지금 제대로 되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이 말로만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시점부터는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그 다음에 뭐 보유세 관련된 이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쉽사리 지금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어떤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좀 전에 블로그에다 글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 아직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도세를 내고 보유세를 내고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안 팔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모든 분들이 아니라 일단 버티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지만 그때도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양도세 부담과 그러니까 보유세 관련된 부담도 웬만한 거는 이미 다 처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지금 현재 5월 지금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어가고 있죠. 이 상황에도 크게 바뀌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이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매물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 보시는 기사 한두 군데만 나왔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버티게 들어간 다주택자들, 매물도 줄고 거래도 절벽이다. 아마 오늘 내용 중에 아마 몇 분들이 분명히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거래가 잘 안 된다. 전세 가격도 낮고 모두 안 된다. 자,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래 절벽이고요. 금매로 나온 물건들이 지금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고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런 것부터 거래가 되는 상황일 테니 당연히 일반 물건들은 거래가 안 되겠죠.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문제는 6월 이후에 7월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기서도 나오지만 하반기에 대선 이슈가 부각되고 기타 규제 완화 얘기가 나오고 물량은 빠지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무주택자, 다주택자 또는 일반 1주택자 다 모두 지금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으셔야 된다. 많은 분들이 올 하반기에 조금 이제 표현은 좀 그렇지만 폭등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이 좀 늘고 있죠. 뭐 저가지 폭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거래 절벽 상황이 결국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사실 요즘에 전세 가격이 안 움직인다고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전세 가격은 별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거는 사실인데 조금씩 안정세였던 부분이 지금 반등하는 느낌이 조금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여기 밑에 나오죠. 오는 6월에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뭐 3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결국 이런 게 조세의 전가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한 번쯤은 제가 말씀드렸던 하반기에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에서 전세 가격하고도 연관이 같이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가 아니라 만약에 매매가로 전이되면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면 전세 가격은 안 오를 거예요, 많이. 왜냐하면 매매로 전이가 되니까. 하지만 매매가 전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전세 가격이 먼저 꿈틀대는 상황이 연계되면서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지금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지난달 서울 주택 거래의 절반이 갭 투자라는 내용이 나오죠. 보시는 것처럼 절반이 갭 투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내용에 신문 기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뭐 투기꾼이다라고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장당 못 들어가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차라리 전세를 끼고 사두겠다라고 하는 실수자들이 선점하는 개념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갭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원래부터 이 시장은 갭 투자가 늘어나는 시장입니다. 이번에 제가 나오는 책에도 갭 투자를 원, 투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이 갭 투자 2의 시장이거든요. 2의 시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상승장 후반부에 전세 가격이 불안해지고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에 전세 갭 투자가 나오는 거고요.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거로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이 뭐 특별한 현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들어가서 살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집을 사야겠다는 사람들의 심리가 상당히 많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매수로 돌아서려고 하는 심리들이 상당히 강하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부분. 오늘 뭐 동탄인가요? 어저께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경쟁률 엄청나게 높게 나왔던 거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서초, 영등포 좋은데 흔히 말하는 도봉까지 들썩거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이런 심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불안해하는 심리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모든 지표나 다른 상황들을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만 뭐 하면 스탠바이해서 요이 땅 하면 뛰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좀 많다라고 하는 게 지금도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눈에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은요. 예전 장은 지방장이 좀 안 좋았던 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최근 좀 몇 주간 지방장이 바닥을 딛고 조금씩 강도가 세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오산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이 천안이라고 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요. 얼마 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어갔다가 그 이후에 빠져나오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던 지역이에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게 조금 유의미한 거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던 지역 중에 하나가 청주인데 청주 지역 역시도 지금 흥덕구라든지 상당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의 움직임이 조금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즉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지방권역에서도 움직임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르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더 나아가서 한 군데가 재밌는 것이 있어서 여기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 전북 아파트를 뭐 서울에서 싹쓸이 좀 표현이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안하고 청주 외에도 전주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도 보여요. 자, 여기는 전북 완주군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전주 지역이거든요. 자, 전주 지역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여전히 지금 분위기는 매우 밑바닥에서 되게 강하게 버티고 있는 듯하다. 또 그리고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자, 이 과정에서 제가 오늘 좀 전에 블로그에 올려드렸던 내용을 여기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지는 새로운 시장의 모습들이 조금 달라지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요, 금방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전세 가격의 움직임도 표시가 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뭐가 좀 달라진 듯한 느낌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다른 기사로 지금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씨마르는 서울의 전세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 지금 상황이 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월세화가 가속되고 있고 매물이 한 달 새 6.6%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물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결국에는 전세 가격 상승과 그 다음에 매매가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아주 재밌는 기사가 나왔고요.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예상했던 부분이 생각보다 좀 빨리 나왔다 싶어서 이 부분을 좀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흔히 말하는 국민평형 전용면적 85 미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84 이하에 해당되는 그 중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뭐 불변의 공식이 깨지나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민평형에 관심을 많고 중형에 관심을 많으면서 들어오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집값이 오르면서 구입 부담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수요자들이 작은 평형으로 눈길을 돌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이 뭐냐면은요. 이분들의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요. 가격 상승세에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표현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른 기사에서도 동일한 기사가 이번 주에 계속 나왔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0평대는 이제 비싸서 못 산다라고 하니까 소형 아파트로 몰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내용에 나오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다음 장에서 그 이유가 명확히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4년째 4억이나 껑충 뛰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서울 서민 아파트가 8억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서울 서민 아파트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서울 2분위 아파트, 즉 1분위부터 5분위 중에서 5분위가 제일 좋은 아파트라고 한다면 2분위라고 하면 하위권 20에서 40%권역에 해당되는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8억 원에 육박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쉽게 말하면 약간 무늬만 아파트 같은 굉장히 안 좋은 아파트들도 8억대에 육박을 한 게 서울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소형 평형, 그러니까 59 미만이니까 24평형 이하 아파트도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바로 그 기사에 있던 내용인데요. 하위권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8억대가 약간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소형, 그러니까 25평 미만의 아파트를 보게 되도록 거의 8억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선호한 아파트, 좀 적다 해도 선호한 아파트가 24호평이었는데 24호평 아파트가 거의 8억대에 육박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서울을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소형 아파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 지금 현재 소형의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기사가 아파트 소형 평형이 귀하신 몸이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지금 기사를 보면서 지금 내용처럼 보이시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2007년도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보시게 되면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소형 평형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률이 그 당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중대형 평형을 앞질렀다. 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기사 기억나시죠?
서울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출 규제를 6억 이하 아파트에 DSR 적용 기준을 뭐 적용한다라든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와 비슷하게 대출 규제 강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평형대가 이제는 소형밖에 남지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서울을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서울 내에서는 중형은 또는 중대형은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또는 소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지난 장하고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이번에도 지금 조금씩 꿈틀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결국 이 상황이 되니까 서울은 살아야 되겠는 분들이 빌라 매입에 나서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고 그런 일종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과거의 경험 때문인지 몰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저렴한 빌라에 들어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바뀌었을 때 아파트만큼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빌라일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도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는 신축 빌라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신축 빌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늘고 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분이 몇 년 지나고 나면 굉장히 본인들한테 손해로 다가와서 가치 하락이라고 하는 걸 겪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까지 제가 뭐 이렇게라 저렇게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빌라 매입에 신축 빌라 매입으로 들어가시는 거는 저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여기에서는 제가 넣진 않았지만 블로그에는 넣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넣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 중대형 아파트가 인기다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신문지상에서 나오고 있었죠. 중대형 평행의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대형 아파트로 매입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안 돼서 소형 아파트로 넘어간 거냐? 보통 또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면 나는 이제 소형 아파트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현재 소형이라고 하는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서 언론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문제 제기 또는 이슈화를 한 것일 뿐 사실상 지금 현재는 두 가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서울 내에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아파트 가격이 비싼 것 때문에 소형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 여기서 서울이라고 하는 부분을 포기하시고 수도권으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는 경우는 아까 중소형 아파트가 8억대에 육박하고 있는 그 가격대에서 수도권에서 중소형을 살 것이 아니라 보나마나 중형이나 또는 상대적으로 넓은 아파트인 중대형 아파트에 관심을 뚫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자,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가치에 좀 더 깊숙하게 빠져 있는 분들, 또 그쪽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소형으로 흘러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겠지만 그것을 너무 꼭 서울을 갖다 주장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도권으로 넘어가면서 기본적으로 중대형이거나 여유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중형이거나 여유가 있으면 중대형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먼저 나타날 거로 보여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흐름이 점점 커지고 중형과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여기서도 소형 아파트밖에 살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그 과정이 이어져야만 전체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소형 아파트의 대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은 아무래도 시차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지금 현재 서울 내에서는 소형으로 가는 관점이 매우 높아질 것이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그 가격대 내가 할 수 있는 수중에서 나의 성향에 맞게 중형이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중대형 아파트가 수도권까지 크게 가격이 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대형 아파트 쪽으로의 움직임이 먼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소형으로 연결되는 과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서울이다, 수도권이다 이 부분만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소형보다는 수도권에서 중대형이나 중형도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여유 있게 판단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블로그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막 봤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폭을 보게 되면은 소형이 올라가는 폭보다 중형이거나 중대형이 올라가는 폭이 훨씬 더 높아서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중대형의 기회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그리고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기사 두 개만 보고 끝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요번에 그 대통령이 담화를 했었죠. 부동산 실패 자인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원래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부동산은 자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 실패를 인정을 했는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요.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어질 거는 맞아 보이는데 다주택자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대선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에 있어서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방점을 찍을 것 같지는 않고, 계속 1주택자와에 해당되는 바로 그런 부분을 어, 조금 완화를 하는 쪽으로 이어지지, 사실상 쉽게 규제가 완화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제 무주택자라든지 1주택자들한테 각종 무슨 그 규제가 적용되는 그 담보대출의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유세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수정할 소지가 있는데, 내용으로 봤을 때는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규제 완화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늦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계속 이 상황에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결국 지금 현재 예상되는 변곡점은 7월부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안타까운 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다주택자들한테 조금 무언가 해소를 해줄 만한 그런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한 30분 정도, 한 20분에서 25분에서 30분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화면 조금 바꾸고 난 다음에 얘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